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7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AI가 주 3.5일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G세대에게 EQ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엠마 벌리가 포춘지에서 보도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미래 세대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호기심과 직업 윤리와 같은 인간의 기술이 AI 시대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AI는 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의 업무를 자동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기술의 생산성 향상 덕분에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하루에 더 적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화창한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945억 달러 규모의 이 은행의 CEO는 AI 덕분에 세상이 매우 생산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축된 3.5일 근무 시간 외에도 더 많이 하이킹하고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CEO는 인간에게 더 많은 전문적인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술에 가장 능통한 인재가 아닐 것입니다. AI 시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다이먼의 조언, EQ를 배우는 법. 항상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다음 EQ를 갖는 법을 배우세요. EQ는 제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있나요? 사람들이 저를 믿나요? 모두에게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세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직업 윤리를 배우고 목적을 배우며 그 모든 것을 배우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말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위에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의 얘기,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직업 윤리를 배우고 목적을 배우며 이런 것들의 표현이 어쩌면 제가 그렇게도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회계사, 과로 덤핑 지정 3중고, CPA 지원 5년새 최저치. 이호진, 김관래 조선비제에서 4월 6일. 자본주의 파수꾼이자 전문직의 꽃이라고 불리던 회계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감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과로 구조가 고착된 결과다. 이른바 타임미팅으로 불리는 근무시간 축소 관행도 만연해 있다. 감사 시즌마다 주당 10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이걸 감당하느니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CPA 시험 경쟁률도 5년 내 최저. 중소형 회계법인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 감사 보수를 낮춰 수임하는 이른바 덤핑이 확산되면서 업무량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회계사를 향후 감소 가능성이 높은 직업 7위로 지목했다. 합격해도 갈 곳 없다. 미지정 회계사 급증. 그동안 수습 교육은 4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금융당국의 선발 인원 확대와 회계법인의 채용 축소가 맞물리면서 미지정 인원이 급증했다. 한국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지난해 CPA 합격자 1200명 중 같은 해 10월 기준 862명이 미지정 상태였다. 그래서 이런 항의 시위가 있는 모양이네요.
수요는 회계법인 경력회계사, 공급은 수습회계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찬양 시위를 합격자들이 한 모양입니다.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품질환경인증심사원을 제가 경험해 봤는데 경력수습기관 이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소인증기관의 난립과 덤핑으로 시장 잡배같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실력보다도 학연지연 등 인맥 역량 영업력이 더 중요했다고 회고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도 원가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도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경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수습 그것을 받아줄 대형 인증기관이 또 좀 어려워하고 없다, 사람이 그 자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허다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인증기관을 또 감독하는 인증원이 있는데 인정원이라고 그러나요? 있는데 거기에서 경력 과정 인정 과정이란 게 또 있어가지고 그 사실 돈벌이 걔네들이 해먹는 거죠. 그거 기관 인정해서 정식 심사원이 됐다 하더라도 인증기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대형 인증기관이 아니고 중소인증기관의 난립으로 치고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인증심사를 해버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청이 이 아이소 따는데 뭐 정부 지원금 준다고 했던 게 이 인증시장을 아주 개판으로 만든 근본이 정부가 한 짓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치인은 윗니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비유, 저의 칼럼입니다. 오랜 관찰 결과 웃을 때는 일반적으로 윗니가 보인다. 그런데 말을 할 때도 윗니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연예인은 윗니가 잘 보인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정치인은 웃을 때조차도 윗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오랜 세월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웃을 때도 윗니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트형이 이전보다 더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진짜 정치인은 아랫니는 보이려더라도 윗니는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연예인은 말할 때 윗니가 많이 보이는 특성이 있다. 그게 더 멋있게 보이기도 하죠. 그걸 넘어서 윗니 잇몸까지 보이는 연예인은 오히려 천박해 보인다. 내 얘기는 속내를 들키지 말라는 뜻이다. 속보, 이 대통령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 가짜뉴스 반란 행위 다름없어. 요거를 제가 좀 써먹기로 했습니다. 2026년 4월 6일 10시 46분 이유진, 민서영 두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문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지휘 삼아 잘 챙겨보시라고 말했다. 이게 평소에 장난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가 경찰에 설치돼 있다고 하자 신고가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링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출설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뻗뜨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봉투에 넣어주세요 했더니 20리터짜리는 없고요. 10리터짜리만 있어요. 라고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국정에 혼란을 준다면 현 정권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고백 아니냐, 또는 현 정권의 반대 세력이 획책하는 것이란 뜻이냐, 왜 가짜뉴스가 행행하는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걸 접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베센트는 이란과 이란의 석유에 대해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힐러리 레미가 더 스트리트에서 4월 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인 지렛대를 확보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마리아와의 아침에서 미국이 이미 해상 유조선에 정박해 있는 약 1억 4천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캠페인을 계속하는 동안 향후 10일 내내 또는 14일 동안 이란산 배럴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배럴은 기존 제재로 인해 발이 묶이거나 주로 중국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에 공급됐던 이란산 원유를 나타냅니다. 국문 번역, 네이버의 번역이 영 와닿지가 않아서 원문을 제가 다시 해서 구글 번역으로 했더니 좀 말이 통하네요. 더 힐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면 석유가 글로벌 시장의 정가로 도달하여 중국에서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를 포함한 미국 동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이라는 데서는 한국까지 넣는데 베센트는 이러한 흐름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등이 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온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글 번역을 시켰어요. 한국은 제외, 넌 국물도 없어, 이런 뜻인가 생각합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행정부는 이미 지난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해 이미 물 위에 떠 있는 약 1억 3천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조치로 1억 4천만 배럴이 풀리기 전까지 시장은 약 1억 3천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한국은 안 도왔다. 트럼프 이란 전쟁 거론하며 또 압박. 김여선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4월 7일 09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대응과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한국을 다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사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공개 불만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한국, 호주, 일본을 차례로 언급하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4만 5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우리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한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만 나온 건 아니죠. 또 핵심적인 것은 이란의 전쟁을 그 뒤에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한국 기자는 이제 우리나라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도를 했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방산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불만인 것 같습니다. 빨리 미국산 세일 석유 및 가스를 사겠다고 발표하래도 먼저 제안을 하라. 아니 저기 군대 가면은 우리가 지금 입장이 좀 곤란한 거 알지 않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저기 미국 석유 우리한테 빨리 파세요. 많이 살게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걸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 관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무기 수주잔액 110조 원 돌파, 실적 전망도 발급, 김지환 조선미제에서 4월 6일. 방산 7사 무기 수주 잔고 113조 3,340억 원. 각국 방위비 증액으로 올해 수주액 더 늘어날 듯. 뭐 이거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고품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돼 있어서 한국이 물망에 오른다. 오랜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독일 등이 대표적인 방산 선진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도 상당히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니들도 무기 팔아먹는 것은 우리 때문에 무기 팔아먹는 건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앞에 얘기대로 미국산 석유 빨리 살게요 하면 해결될 걸 가지고 카이는 인도네시아의 한국경 전투기 KF-21 16대를 수출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산악지대에서 36시간 버틴 미 조종사, 비결은 적진 생존 훈련, 시어라고 발음하네요. 현정민 조선미디어 4월 6일 고립 가능성 큰 공군 중심으로 진행돼 생존, 회피, 저항, 탈출 4단계로 구성,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 역량 길러, 포획 등 전 시나리오에서 탈출 방안 모색, 최근 이란이 격추한 전투기에서 탈출한 미국 장교가 산악지대에서 약 36시간 만에 구출되면서 미군 정예 조종사와 특수부대가 받는 시어 훈련이 주목받고 있다. 생존, 회피, 저항, 탈출, 서바이벌, 이베이션, 레지스턴탄스, 이스케이프의 악급자를 따라 만든 이름으로 생존자의 임무는 명예롭게 귀환하는 것이라는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미군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나 특히 예기치 못한 순간 적진이나 적대적 환경에 고립될 수 있는 공군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시어 훈련의 첫 번째 축은 생존, 서바이브로 이는 사실상 훈련의 최우선 과제로 간주. 대원들을 사막으로부터 북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극한 환경에 처하도록 하는 것 또한 생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두 번째 요소는 회피, 이바드다. 이는 생존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적객에 발각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 단계인 저항, 레지스트는 포로로 잡힐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특히 저항의 이론적 기반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마련됐는데 이른바 포로 행동강령은 적군에게 이름, 계급, 생년월일, 군번 외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는다. 고문도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탈출, 이스케이프는 구조와 귀환을 실현하는 단계로 대원들은 조명탄과 무전기 및 기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스콧 오글레디 대위는 구조 헬기가 접근하자 연막 신호로 위치를 알렸는데 이처럼 적절한 구조 요청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다. 워싱턴주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에서 시어 훈련을 담당하는 마이클 살바지오 교관은 훈련의 목표는 결국 안전한 귀환이라며 탈출의 중요성을 부각한 바 있다. 최근 산악지대에서 고립됐던 장교는 비행기에서 탈출한 후 산 틈새에서 하느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이라는 무전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미군은 그의 위치를 신호를 포착 구출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생존과 회피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훈련은 그것이 결국 탈출, 이게 모아져야 탈출이 가능하다. 그것은 이제 결국 구출이라는 레스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잡혔을 때는 저항하는 그런 훈련을 또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아르테미스2 발착력은 하지 않고 돌아오는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54년 만에 달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유인우주선이, 무인우주선은 뭐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와서 왔다고 그러는데, 일본 그 아사히 신문이 그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냥 달을 뒷면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일간의 행로인데 월면 착륙은 하지 않는다. 하시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왜 안 할까? 그 옛날에 그거 달 착륙했다는 게 그게 거짓말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금도 하고 있죠. 실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랑데부 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게 그렇게 쉬운 건지 어떤 건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예 그 우주선 전체가 뭐 SF 영화에서 봤듯이 그대로 그 몸체가 달에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기업사 새로 쓴 삼성전자 D램 HBM 쌍끌이 분기 영업이익 57조 시대 열었다. 황민규, 최효정, 조선비즈 4월 7일 10시 24분입니다. 공시내용에 가서 제가 100만 단위로 했습니다. 분기에 133조 원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입니다. 영업비용은 그러면은 75조 8천억 원으로 계산이 됐죠. 매출액은 68.1% 전년 동기 대비, 영업비용은 4.6%뿐이 안 늘어났으니까 영업이익은 무려 755%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매출 133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증권가 전망치 40조 원대 크게 웃돌아. D램 가격 폭등에 HBM 수익성 더해져 연간 영업이익 30조 원 돌파 유력해졌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80 내지 90% 육박. 초호황기는 이제 시작. HBM4 매출 확대는 하반기부터. 2025년 제가 삼성전자 거를 스루프트회계로 분석했던 내용이죠. 그 매출 재료비가 7.1% 감소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출 단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238조 원을 했었습니다. 개별로서. 그리고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도 한 5천억이 있다는 것도 별도 방송을 했죠. 컴플리트 데몰리션, 완전 철거라고 번역이 되네요.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이 없을 경우 4시간 공격 예정. 동부표준시 화요일 오후 8시. 그러니까 그 오늘 밤 8시에 그 평화협정 안 맺으면은 이란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를 입수하는 것에서 물러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국민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라고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뭐 유화적으로 올 것 같다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 ABC 뉴스에서는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하루아침에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 있으며 그날 밤은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이란이 자신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규모 폭격에 직면하게 될
시야는 표준시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발전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기 시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반대적인 그런 뉴스가 동시에 풀리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저는 글쎄 이란을 또 공격할 것 같습니다. 도요타 신차도 아이폰도 단 일사의 운명을 쥐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세계 최대 리스크가 된 이유. 무라야마 슈타로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4월 7일 현재 최첨단 반도체의 제조의 대부분이 대만의 TSMC 한 회사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지배하에 둘 경우 세계 경제는 순식간 만에 기능부전에 빠지게 된다. 중국 대두로 평화로운 시대 끝났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세계는 세계화의 혜택을 구가했습니다. 일미 유럽의 선진국이 기술 혁신을 리더하고 아시아의 신흥국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그것을 생산한다. 국경을 넘어 협력하여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제조하는 것이 정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효율적인 시대는 어느 한 나라의 폭발적인 대두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대립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수평 분업. 현재의 칩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장이 얼마나 불균형한 구조 위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분업체제는 크게 4개의 플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 미국, 기업 형태, 팹리스, 공장 없음, 기업예,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역할, 칩 설계도를 그리는데 특화, AI용과 스마트폰용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두뇌를 디자인한다. 제조, 대만, 한국, 기업 형태, 파운드리, 제조기업, 기업예, TSMC, 삼성, 역할, 미국 등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그것을 물리적인 칩으로 제조하는 것에 특화, 특히 TSMC는 전 세계 최첨단 칩 제조 점유율의 90% 이상을 쥔다. 제조장치 개발, 미국, 네덜란드, 일본, 기업 형태는 제조장치 저업체고 기업체 예는 어플라이드, 메타리얼, ASML, 도쿄 일렉트론 등이고요. 역할인가요? 기업이 칩을 만들기 위한 기계를 또 제조한다. 소재, 일본, 기업 형태는 소재 제조사, 기업예, 신예츠 화학공업, 썸코, JSR, 도쿄 오화공업, 역할, 칩의 기판이 되는 실리콘 소재나 회로를 그리기 위한 강강제와 같은 초고순도의 화학 소재를 공급. 전설의 엔지니어가 창업한 TSMC, 이 수평그룹은 오랫동안 윈윈 관계였습니다. 아이폰 조립 공장의 위기감이 평화로운 분업체제를 뒤흔든 것이 중국입니다. 이는 국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전략적 취약성이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15년에 높이 내놓은 국가전략이 중국제조 2025입니다. 돈과 사랑과 정보 총동원, 그 핵심의 목표가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지극히 야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수단은 바로 국가 총동원이었습니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 인재 뽑기, 천명계획,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미국, 중국 하이테크 산업 때려부술 것 위협, 반도체 잡은 나라가 승리하는 시대로 화웨이는 자사에서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제조는 대만의 TSMC에 100%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TSMC는 제조 장치의 대부분을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SMC는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화웨이 수주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SML사의 유일무이한 기술, 그 초크 포인트. 만약 중국이 TSMC 공장을 노리면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수단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또 다른 악몽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만 유사, 즉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의 리스크입니다. 이 대만 리스크와 중국에 대한 기술적 봉쇄라는 두 가지 동기가 결합된 결과 각국 정부가 국제안전보장의 대호령 아래 반도체 공급으로서의 제조국 회귀 혹은 동맹국 회귀로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고 이제 이 석유, 석탄 이런 게 다 포함해 가지고 AI 때문에도 전기 수요를 전기 공급을 확보하는 게 주 관건이 또 되는데, 이 AI 전기를 또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석유도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고, 또 석탄을 쓰면은 항공 오염이 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압박 장치로 결국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란 전쟁도 중국 조이기 하나로 보입니다. 거기에 파편이 우리나라도 맞을 수 있고 중국, 일본도 맞을 수 있는 건데,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빨리 미국 세일 석유를 좀 사라고 그렇게 해야 좀 한미 관계가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마지막 장의 템플릿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사실관계라는 거를 상당히 많은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이거를 많은 전문가들이 상관관계로 분석을 해서 판을 치고 있죠. 근데 이거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하나 나오면은 이 상관관계 추론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인과관계 추론은 이 이론이 다른 증거가 나와도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이라는 숫자에 또 꽂혀 있는데, 지금 뭐 상권 분립할 때 이거를 많이 얘기하죠. 정부, 국회, 법원. 그리고 제4의 권력으로 언론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할 때 윗니 아랫니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요걸 가운데로 이렇게 봐서 이 밑에 것은 아랫니에 해당하고 위에 거는 나는 윗니라고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7이라는 숫자인데, 제가 7은 북두칠성의 7, 이 세븐이라는 거가 상당히 우리 정신세계에 꽂혀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느냐, 천문 북두칠성에서부터 7명은 꼭 필요한 거다. 그것이 하나의 이 북극성, 요 중간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에 두고서 북두칠성이 사계절을 이렇게 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조화롭게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